삼성전자가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론을 밀어냈어요. HBM4 양산에 성공했어요. 엔비디아 베라루빈 공급망에 이름을 올렸어요. 역대급 호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노사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깥의 적은 다 물리쳤는데 안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대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3월 엔비디아 GTC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숨을 죽이고 젠슨 왕의 입을 주목하고 있죠. 그가 무대 위에서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을 공개하기 직전 업계를 뒤흔드는 소식 하나가 터졌습니다. 마이크론이 탈락했다는 겁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빨라야 하거든요. 이 HBM을 두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최전선에는 항상 세 개의 이름이 있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입니다. 한국의 두 기업과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HBM 시장을 과점해왔어요. 다른 회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오직 이 세 곳만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트렌드포스 등 시장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의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 공급사 명단에서 마이크론이 밀려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종 공급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자국 최고의 AI 칩 메인 슬롯에서 자국 메모리 기업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성능 미달. 엔비디아는 베라루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초당 11GBps 이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해드리면요. 일반 디램이 시내버스라면 HBM은 KTX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요구한 건 KTX보다 더 빠른 초고속 열차였던 거죠. 트렌드포스와 세미 애널리시스 같은 주요 분석 기관들의 보고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 혹독한 기술 허들을 끝내넘지 못했습니다. 11GBps. 이 숫자 하나가 마이크론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기술력이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그냥 탈락이 아니라 퇴장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론이 빠진 자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 초기 물량은 SK 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를 가져갑니다. 한국 투톱이 싹쓸이한 거죠. 미국 본토 기업이 자국 최첨단 AI 칩 공급망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대한민국이 꿰찬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공급사 교체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HBM 시장에 구조적 재편이 시작됐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동안 마이크론은 한국 기업들을 맹추격하며 격차를 좁혀왔거든요.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에서 고전하는 사이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온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이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물론 마이크론이 HBM 시장 전체에서 퇴출된 건 아닙니다. 베라루빈에서는 빠졌지만 추론에 초점을 맞춘 중급형 모델 CPX나 LPDDR, 5X 같은 다른 메모리는 여전히 공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최고급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건 기술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죠. 마이크론의 탈락이 삼성전자에게 정말 축배를 들리기만 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는 건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다시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입니다. 마이크론이 빠진 건 맞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2등이에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한 게 삼성전자거든요. SK 하이닉스 역시 HBM4의 대량 양산 및 초도 물량 출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물량 배분에서는 SK 하이닉스에 2배 넘게 밀렸어요. 왜 그런 걸까요? 삼성전자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마이크론의 탈락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왜 삼성전자는 30%밖에 받지 못했을까요? 이거 이해하려면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경쟁해 왔는지 그 역사를 알아야 지금의 70대 30이라는 숫자가 보이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달랐어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처음부터 맞춰냈습니다. 테스트 통과율이 삼성전자보다 확연히 높았죠. 결국 SK 하이닉스가 HBM3의 퍼스트 벤더 자리를 꿰찼습니다. 퍼스트 벤더라는 건 뭐냐면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회사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1등 납품업체인 거죠. 2023년에는 HBM3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이번에는 따라잡겠다고 청력을 기울였죠. 그런데 결과는 또 같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퍼스트 벤더를 차지했어요. 이 시기에 업계에서는 묘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밀리는 건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파운드리도 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가전도 만듭니다. 사업 영역이 너무 넓어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올인한 회사거든요. HBM 하나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는 HBM3과 HBM3 두 세대 연속으로 2등에 머물렀습니다. 3년 넘게 SK하이닉스의 뒤를 쫓아온 거예요. 반도체 업계에서 3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니까요. 그 3년 동안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HBM 수요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 성장의 과실을 SK하이닉스만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HBM4는 삼성전자에게 마지막 승부수였어요. 6번째 세대. 이번에는 반드시 퍼스트 벤더를 가져오겠다고 이를 악물었죠. 삼성전자가 내세운 무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예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시작하면 퍼스트 벤더 자리를 뺏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 무기는 턴키 솔루션이었습니다. 턴키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원래는 건설업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열쇠만 돌리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놓는다는 뜻이에요. 반도체에서 턴키 솔루션이라는 건 메모리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 테스트까지 전부 한 회사에서 처리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가능해요. 메모리 공장도 있고 파운드리 공장도 있고 패키징 시설도 갖추고 있거든요. SK하이닉스는 이게 안 됩니다. 패키징은 외부 업체에 맡겨야 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공급망이 복잡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중간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틀어지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한테 맡기면 한 곳에서 다 해결됩니다. 단순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턴키 솔루션에 관심을 보였던 겁니다. 삼성전자는 실제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냈어요. 2026년 2월 HBM4 양산 출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몇 주 빨랐죠? 드디어 해냈다. 이번에는 퍼스트 벤더다. 삼성전자 안팎에서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달랐어요. 70대 30. SK하이닉스가 70%, 삼성전자가 30%입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했는데도 물량의 3분의 1도 못 가져간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업계에서는 두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뢰의 문제예요. SK하이닉스는 HBM3부터 쭉 퍼스트 벤더였잖아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검증된 파트너인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품질 테스트에서 고전했던 이력이 있어요. 아무리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해도 대량 납품 단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율의 문제입니다. 수율이라는 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양품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수율이 높아야 원가가 낮아지고 납기도 맞출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은 시작했지만 수율이 SK하이닉스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지금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SK하이닉스에 2배 넘게 밀렸으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HBM4는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초기 불량 배분이 70대 30이라고 해서 끝까지 그렇게 가란 법은 없어요.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수율을 끌어올리면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엔비디아는 지금 극도로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3월이라는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급해졌는지 이해하려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히 신제품을 빨리 내고 싶어서 서두르는 게 아니에요. 등 뒤에서 불이 붙었거든요. 2025년 하반기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또다시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위가 달랐어요. 기존에는 최첨단 AI 칩만 막았는데 이제는 중국형 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죠. 중국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AI 붐이 일어나면서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미친 듯이 사들였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막혀버린 겁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돈이 너무 컸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엔비디아 매출의 약 2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규제를 피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국 전용 칩을 따로 만든 거예요. H20이라는 칩이었는데요. 미국 정부 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성능을 살짝 낮춘 버전이었죠. 하지만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결국 엔비디아는 중국향 H200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베라루빈으로 라인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우회로까지 막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규제의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언제 또 어떤 규제를 들고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으리란 보장이 없어졌어요. 젠슨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하는 전략을 벌이고 차세대 칩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중국향 H200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대신 그 생산 라인을 통째로 베라루빈으로 돌렸어요. TSMC의 최첨단 공정 라인이 하루아침에 베라루빈 전용 라인으로 바뀐 겁니다. 왜 하필 베라루빈이었을까요? 엔비디아에게 베라루빈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에요. 신존이 걸린 칩입니다. 중국 시장이 막히면 어딘가에서 그 매출을 메워야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찾은 답은 서방 시장에서 더 비싼 칩을 더 많이 파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제품이 필요했죠. 베라루빈은 기존 블랙웰 아키텍처를 넘어서는 차세대 AI 플랫폼이에요. 이걸 빨리 내놓으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에요. 원래 베라루빈 출시 일정은 2026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중국향 생산을 중단하고 베라루빈으로 급선회 하면서 일정이 촉박해졌어요. 하반기 출시를 맞추려면 모든 부품이 제때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HBM4가 관건이에요. HBM4는 베라루빈의 심장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를 기억해 두세요. 6개월입니다. HBM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고 칩을 여러 장 쌓아 올리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전 과정을 합치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면 답이 나와요. 베라루빈을 하반기에 출시하려면 HBM4는 늦어도 3월에 양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3월이에요. 지금이 3월이잖아요. GTC가 열리는 바로 이 시점이 데드라인인 겁니다.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급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베라루빈 일정에 맞추려면 HBM4 공급사들이 지금 당장 물량을 쏟아내야 해요.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틀어집니다. 이 숨막히는 타임라인 속에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최상위 라인업을 책임질 핵심 파트너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역시 HBM4 대량 양산에 돌입했지만 차세대 메인 슬롯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한 발 앞서 있다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엔비디아의 초기 핵심 물량을 쥐고 있는 셈이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엔비디아가 다급하니까요. 70대 30으로 시작했지만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납품하면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물량 한계가 있을 테니까 삼성전자가 빈틈을 메워주면 신뢰를 쌓을 수 있죠. 그런데 기회는 동시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30%의 물량이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신뢰를 잇는 건 한순간이에요. HBM 3시대의 품질 테스트에서 고전했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번에 또 문제가 생기면 삼성전자는 영영 2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불이 꺼질 틈이 없을 거예요. 24시간 풀가동 중이겠죠? 3월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을 겁니다.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타이틀은 따냈어요. 이제 남은 건 약속한 물량을 제때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 상황만 이렇게 급박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발 수요 폭발로 메모리 시장 전체가 들썩이고 있거든요. 디램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돈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두고 삼성전자 안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디램 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반도체 가격은 분기별로 협상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공급사와 수요 기업이 만나서 가격을 정하는 거죠. 그게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분기별 계약이 아니라 시간 단위로 가격이 바뀌고 있어요. 아침에 부른 값과 저녁에 부른 값이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량이 없어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데이터 센터들이 메모리를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서로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모두가 사겠다고 달려드니까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 가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는 중소업체들한테 현금 선불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물건을 받고 나서 대금을 치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거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돈부터 내라는 거예요. 현금 들고 와야 물건을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량이 귀하다는 뜻이죠. 돈이 있어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에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일반 D램 계약가는 전분기 대비 55에서 60%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격 상승률은 전례가 없습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한 베테랑들도 이런 장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예요. 삼성전자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애플에 공급하는 LPDDR5X 등의 물량에 대해 당초 60% 인상을 계획했으나 결국 100%라는 파격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하여 관철시켰습니다. 60%면 엄청난 폭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가격을 이렇게 올렸는데도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가격을 올려도 사겠다는 곳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화제가 됐어요.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인데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자기들만의 AI 칩을 만들 때 브로드컴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브로드컴이 최근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매출을 기록한 거죠. 브로드컴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왜 중요하냐면요. AI 인프라 수요가 엔비디아 GPU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 ASIC이라고 하는데요. 이 ASIC 시장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ASIC에도 삼성전자의 HBM과 서버용 D램이 들어가요. 브로드컴 매출이 늘어난다는 건 삼성전자 메모리 주문도 같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확실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는 거죠.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을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올 때 또는 새학기에 노트북 수요가 늘어날 때 메모리 가격이 올랐어요. 소비자 시장이 메모리 수요를 좌우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수요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이게 삼성전자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실적이 폭발할 겁니다. 가격은 오르고 물량은 다 팔리고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치솟겠죠?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실적은 역대급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벌써부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어디론가 가야 하잖아요. 주주한테 갈 수도 있고 재투자에 쓰일 수도 있고 직원들한테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직원들 몫으로 가는 돈이 있죠. 바로 성과급입니다. 삼성전자에는 OPI라는 성과급 제도가 있어요. OPI는 초과 이익성 과급이라는 뜻인데요. 회사가 목표 이상의 이익을 내면 그 초과분 중 일부를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성과급도 커지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실적 전망이 역대급이잖아요. 그러면 성과급도 역대급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직원들 눈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 브로드컴 실적 서프라이즈, HBM 수요 폭발. 이런 소식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죠. 회사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자기들 몫이 얼마인지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곧 성과급 협상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노조와 회사가 마주 앉아서 올해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을 정하는 자리죠.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노조는 이번 협상에서 강하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목록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록 맨 위에는 아주 민감한 항목이 올라가 있었죠. OPI 상한 폐지. 평가급의 상한선이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는 요구였어요. 회사가 많이 벌면 직원들도 그만큼 더 받겠다는 거죠. 협상 테이블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8차례의 본교섭, 6일간의 집중교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그리고 결국 협상은 깨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대급 실적이 예고된 상황에서 왜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걸까요?
2025년 12월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노조 대표와 회사 측 인사 담당자들이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올해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기준에 담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매년 하던 협상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양측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노조가 먼저 요구안을 꺼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임금 인상률 7%. 두 번째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세 번째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OPI 상한 폐지예요. OPI가 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초과 이익성 과급입니다. 회사가 목표치를 초과해서 이익을 내면 그 초과분 중 일부를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제도예요. 이익이 많이 나면 성과급도 커지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에 상한선이 있어요. 아무리 회사가 많이 벌어도 성과급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노조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회사가 역대급으로 벌고 있잖아요. D램 가격이 폭등하고 HBM 주문이 밀려들고 실적이 하늘을 뚫을 기세예요. 그런데 왜 성과급에는 천장이 있느냐는 거죠. 회사가 많이 벌면 직원들도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상한을 없애달라. 이게 노조의 핵심 요구였습니다. 회사 측은 난색을 표했어요. 상한 폐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신 다른 조건들을 내밀었죠. 임금 인상률은 7% 대신 6.2%를 제한했어요. 지난해 인상률이 5.1%였으니까 그것보다는 높은 거죠. 노조 요구보다는 낮지만 나름 성의를 보인 셈이에요. 여기에 추가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전 직원한테 자사주 20주 지급,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400만 원어치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주택자금 최대 5억 원 지원, 집 살 때 회사에서 5억 원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죠. 사내복지몰 포인트 100만 점 지급, 장기 근속 휴가 확대까지. 솔직히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사주에 주택자금에 복지 포인트까지. 회사가 꽤 많은 걸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노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OPI 상한 폐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협상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양측이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는 추가 조건을 더 내놓았어요. 직급별 샐러리 캡 상향. 샐러리 캡이라는 건 각 직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을 말하는데요. 이걸 올려주겠다는 거였죠. 승진하지 않아도 연봉이 더 오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특히 반도체 부문에는 특별 조건이 붙었습니다.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 시 OPI 100% 추가 지급. 반도체 사업부가 영업이익 100조 원을 찍으면 성과급을 2배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100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불가능한 숫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4번, 5번, 6번. 본 교섭만 8차례가 진행됐어요. 그래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죠. 결국 양측은 집중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붙어서 협상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집중 교섭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마지막 수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예요. 노사가 스스로 합의하지 못할 때 정부기관이 중재에 나서는 거죠. 중노위 조정위원들이 양측 이야기를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도 합의가 안 되면 정말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쟁의권 확보, 그러니까 파업으로 가는 수순이거든요. 중노위 조정까지 갔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양측을 설득했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그런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8차례 본교섭, 엿새간 집중교섭, 중노위 조정까지 거쳤는데도 협상이 깨진 겁니다. 회사 측은 인직원 공지를 통해 협상 결렬을 알렸어요. 결렬의 핵심 쟁점으로 OPI 상한 폐지를 지목했습니다. 노조가 이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는 뉘앙스였어요. 임금도 올려주겠다고 했고 자사주도 주겠다고 했고 주택자금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노조가 상한 폐지만 고집해서 협상이 깨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회사는 OPI 상한 폐지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다른 조건들은 다 내줬잖아요. 자사주도 주고 주택자금도 지원하고 심지어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하면 성과급 2배로 주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상한 폐지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노조는 왜 상한 폐지를 그렇게까지 고집했을까요? 회사가 제시한 조건들도 나쁘지 않았잖아요. 임금 6.2% 인상에 자사주 20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조는 상한 폐지가 없으면 안 된다고 버텼어요. 협상을 깨트리면서까지요. 양측이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맞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이 협상의 본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회사 측이 상한 폐지를 끝까지 거부한 진짜 이유,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겉으로는 하나의 회사예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세계, 다른 하나는 피를 흘리고 있는 세계예요. 같은 삼성전자인데 누구는 잔치를 벌이고 누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어요. 이 기묘한 동거가 OPI 상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예요. 메모리는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저장 장치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파운드리는 다른 회사가 설계한 칩을 대신 찍어주는 미탁 생산 사업이에요. 시스템 LSI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같은 칩을 직접 설계하는 사업이죠. 이 세 사업부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천국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디램 가격이 폭등하고 HBM 주문이 밀려들고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다고요.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너스 얼마 나올지 계산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는 정반대예요. 적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4년에만 수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2025년에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요. TSMC라는 거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요 문제로 대형 고객사들이 이탈하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LSI도 마찬가지예요. 엑시노스 칩이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엑시노스 대신 스냅드래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기 회사 칩이 자기 회사 스마트폰에서도 밀려나는 상황인 거죠. 이제 OPI 상한 폐지가 왜 문제인지 보이시죠? 상한을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보세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역대급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 직원들은요, 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성과급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같은 삼성전자 직원인데 누구는 수천만 원 보너스 받고 누구는 빈손인 거예요.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같은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파기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파운드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자기들도 열심히 일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적자가 난 건데 왜 자기들만 손해를 봐야 하느냐는 거죠. 회사 측이 우려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조직 결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나의 회사예요. 메모리도 삼성이고 파운드리도 삼성이에요. 그런데 성과급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 내부에서 갈라질 수 있어요. 사업부 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협력이 안 되고 결국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갭투자 재원이에요. 반도체 산업은 돈을 엄청나게 먹는 사업이거든요. 최첨단 공정 하나 개발하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요. 공장 하나 짓는데도 20조 원 넘게 들고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회사가 번 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과급으로 다 풀어버리면 재투자할 돈이 줄어들어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왜 TSMC에 밀리고 있겠어요? 투자가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여기서 성과급을 더 늘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어요. 눈앞의 돈을 나눠 갖다가 미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논리였습니다. 노조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회사가 역대급으로 벌고 있는데 왜 직원들한테는 상한선을 두느냐? 파운드리 적자는 경영진 책임 아니냐? 왜 그 책임을 메모리 직원들한테 돌리느냐? 이런 논리예요. 결국 평행선이었습니다. 회사는 조직 전체를 보고 있고 노조는 개별 직원의 몫을 보고 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점을 찾지 못했죠. 협상이 깨진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조직이 안고 있는 부조정 모순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다음 수순을 밟기 시작했어요.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한다는 거예요. 파워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하필이면 지금이거든요. 3월 HBM4 출하 데드라인이 코앞인 바로 이 시점에요. 노조가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파업을 준비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삼성전자 역사상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쟁의권 확보 절차라는 게 있어요. 파업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먼저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해야 합니다.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요.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또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 이 두 조건이 충족되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는 이미 투표 준비에 들어갔어요. 조합원들한테 공지가 나가고
투표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협상이 결렬된 직후라 조합원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고 있거든요. 회사가 역대급으로 벌면서 직원들한테는 상한선을 두겠다고 하니까요.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하필이면 지금이에요. 3월이잖아요. HBM4 출하 데드라인이 바로 이달이라고 했죠.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을 하반기에 출시하려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물량을 뽑아내야 해요. 6개월이라는 리드 타임을 역산하면 3월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숨막히는 순간에 생산 라인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중단합니다. 클린룸이 멈춰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장비들이 서는 거예요. HBM4 웨이퍼가 중간에 멈춰 있어요. 패키징 라인도 서요. 반도체 공정은 한 번 멈추면 다시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냥 스위치 켜듯이 재가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클린룸 환경을 다시 맞추고 장비 캘리브레이션을 다시 하고 테스트 웨이퍼를 돌려보고 이 과정이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 파업이 하루만 일어나도 실제 생산 차질은 훨씬 길어지는 거죠. 엔비디아는 이걸 어떻게 볼까요? 삼성전자가 30% 물량을 맡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물량이 제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노사 갈등 때문에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베라루빈 출시 일정이 틀어질 수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AI 칩인데 부품 수급 문제로 일정이 밀리는 거예요. 젠슨 황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아직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HBM3 시절에 품질 테스트에서 고전했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물량 배분도 70대 30으로 SK 하이닉스에 밀렸잖아요. 이제 막 만회할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납기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마저 날아갈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물량을 줄이고 SK 하이닉스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마이크론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이 베라루빈에서는 탈락했지만 완전히 퇴출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급형 모델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마이크론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노조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파업이 회사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겠죠.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카드를 꺼내든 건지도 몰라요. 회사가 가장 급할 때 압박하면 협상력이 커지니까요. 치킨 게임이에요. 누가 먼저 핸들을 꺾느냐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치킨 게임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둘 다 안 꺾으면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OPI 상한 폐지를 끝까지 거부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와의 신뢰가 깨지고 HBM4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와 직원 모두한테 돌아갈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결정돼요. 과반 찬성이 나오면 파업이 현실화되고 삼성전자는 최악의 타이밍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복잡한 상황에 변수가 하나 더 터졌어요. 삼성전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날아온 악재였습니다. 중동이에요. 2026년 2월 말 중동에서 불길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으로 공격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동안 국지적이었던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기 시작했죠. 국제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WTI 기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더니 3월 초에는 11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는 2022년 6월 이후 약 4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뭐가 문제냐고요?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려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류비가 치솟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죠.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위험자산부터 팔고 보거든요. 삼성전자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됐어요.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 이후 코스피보다 더 크게 빠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8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같은 기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낙폭은 훨씬 작았거든요. 삼성전자만 유독 많이 빠진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삼성전자 펀더멘털이 나빠진 게 아니잖아요. HBM4 세계 최초 양산, 엔비디아, 베라루빈 공급망 진입, D램 가격 폭등, 호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이걸 일시적인 왜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공포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가 과도하게 쏠렸다는 분석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시각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거죠. 실적은 폭발할 게 분명한데 주가는 바닥권이니까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저가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폭발적인 실적 개선과 현재 18만 원대의 주가를 반영하여 목표 주가를 평균
22만 6,671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상향 근거는 세 가지예요. 첫째, GTC 2026을 기점으로 엔비디아양 HBM4 공급이 가시화될 거라는 점. 젠스당이 베라루빈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를 언급하면 주가에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둘째, 2분기부터 반영된 D램 가격 폭등 효과예요. 실적 개선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높거든요. 셋째,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주가가 빠져도 바닥이 단단하다는 거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지술적으로 HBM4 선두 자리를 꿰찼고 시장은 역대급 호황이고 엔비디아라는 최대 고객이 급하게 물량을 찾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을 밀어내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단, 파업만 없다면요. 지금 삼성전자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도약의 길이에요. 모사가 합의점을 찾고 HBM4 물량을 제때 납품하고 GTC에서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3년간의 2등 서름을 씻어내고 SK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진짜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자멸의 길이에요. 모사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파업이 현실화되고 생산 라인이 멈추는 거죠. 엔비디아의 신뢰를 잃고 30%의 물량마저 날리고 마이크론에게 다시 기회를 내주는 거예요. 바깥에 적은 물리쳤는데 안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적은 밖에 있지 않았어요. 안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을 밀어낸 건 대단한 성과예요. 하지만 그걸 지켜내는 건 다른 문제죠. 지금 삼성전자는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조합원 투표 결과가 곧 나옵니다. 과반 찬성이 나오면 파업이에요. 부결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삼성전자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2026년 상반기 삼성전자는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